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죽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파고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사회 겸 진행 겸 패널로 참가하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시죠. 예, 병자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병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닥두입니다. 아, 닥두님. 예.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뭐죠?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묵시록. 아, 그러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제목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영어 원제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지옥의 묵시록은 일본에서 붙인 제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한국 제목으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묵시록이라는 번역도 있었어요. 예, 현대묵시록이라는 번역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포칼립스 그리고 나오니까 종말이다 거지 깽깽이더라. 아, 그러면 좀비가 많이 나오는 영화인가요? 좀비 아포칼립스 이후에 나오는 영화인가요? 좀비 대신 시체가 많이 나오지. 시체가 많이 나오는. 확실히 원제에서는 나오라는 부분에 저는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면은 왠지 지금 여기가 아닌 뭐 내세라든지 뭔가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서 약간 거리두기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포칼립스가 이 번역 성경에는 계시록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묵시록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쵸, 했지. 요한 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번역되는 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묵시문학. 예. 제가 그 책도 한 4권 정도 읽었는데 오늘 방송하려고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묵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결국 기독교 쪽에서는 계시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보통은 그냥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결국 묵시문학이라는 게 이제 알듯 모를 듯한 소리로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면서 미래 얘기를 주로 하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 괴롭힌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일종의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는. 하여간 오늘은 지옥의 묵시록 이 파이널 컷이 재개봉을 해서 그걸 기념으로 우리 세 명이 모였습니다. 평상시 지옥의 묵시록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보신 분들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안 보신 분들은 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겠다, 가지고 보면 재밌겠다, 뭐 이런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병자님, 이 영화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작은 안데 코폴라가 이걸 왜 베트남 전쟁으로 했을까요? 원작은 이 조셉 콜레드의 원작 어둠의 시면은 사실은 제국주의 시절에 콩고 민주공화국, 사실 민주공화국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데 지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은 그 소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콩고 공화국이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일을 하던, 그 함께 일을 하던 조셉 콜레드가 자신의 경험을 쓴 이제 문학이지요. 소설. 근데 이제 그것을 베트남전으로 갖고 왔을 때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76년이니까 베트남전이라고 해도 그렇죠. 60년대, 70년대니까 이 시기에도 그런 일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아마 앞에 말씀하신 묵시론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종말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와 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쓴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맞다고 여겨지는 게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수능 지문으로 이게 나온 적이 있대. 예, 그렇죠. 그래서 수능 학력고사 영어 지문에 수능 지문에 아포칼립스 나우를 쭉 소개하면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바꿨기 때문에 현대 관객들에게 더 다가왔다 라는 지문을 고3에 읽고 정답을 맞춘단 말이야. 예. 아, 참. 그래서 코폴라가 원작보다는 이 영화 촬영된 당시가 한창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끝물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게 더 현대 관객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어요? 병자님 할 말 좀 있을 것 같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하지만은 사실 좀 이따가 하려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현대로 갖고 왔다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왜 원제가 아포칼립스 나우인가가 굉장히 설명이 되겠죠. 아마 닥두님, 이 영화가 아프간 전쟁 이후에 시작됐었다면 79년 이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그러면 배경이 아프간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당면한 지옥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면 또 그때로 이제 바뀔 것이고. 아니면 콩고의 현실을 살려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콩고 바로 거기에 있는 킨샤사라는 곳이거든요. 킨샤사. 사실 현실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겠죠. 혹시 닥터님은 그러면 원작을 읽어봤습니까? 원작맨? 원작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사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번역이 좀 이상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었는데 그 책을 찾다 보니까 없길래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을 새로 사서 읽었거든요. 겁나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폴라 말고도 많은 영화 감독이 다 원작을 탐낸 거 보면은 뭔가 있긴 있나 보죠, 그 원작에. 지옥의 묵시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딱 첫 장면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스넬즈가 이 어둠의 심연을 영화로 만들려다가 그렇지. 실패하는 바람에 만든 영화가 바로 시민 캔이다. 이따가 맨 그때 얘기하겠지만 자기 라디오 극에서 계속 낭독을 하면서 오스넬즈가 엄청 좋아했고 오스넬즈하고 커폴라 말고도 이 좋아하는 감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꽤 많았고 이 작품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도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길의 신의 분노. 그건 거의 우라카이라고 볼 수 있는. 아길이 그러니까. 그렇고 최근 작품 중에서는 에드 아스트라 같은 거. 에드 아스트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 들어갔는데 그 세계를 탐색하는 어떤 선구자가 정신이 이상해지든지 또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그 광신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에드 아스트라의 아버지는 바로 커치 대령이구만. 예. 그 아들 브래드 피트가 윌라드. 그렇죠. 예. 딱딱 들어맞네.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은 모두 이 어둠의 심연에서부터 모티브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닥터님 원작을 보셨으니까 토마스만 작품도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그거보다 좀 읽기가 좀 쉬워요? 이번 제가 읽은 의류판은 번역 정말 좋고 의류문화사판이구나. 번역이 좋은데다가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하면서 그 번역 자체는 의류문화사판이 더 오래됐을 텐데 민음사판보다. 제가 예전에 20몇 년 전에 읽은 판이 어느 출판사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번 번역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정말 쉽게 들어옵니다.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뭐 도치관계라든가 주술관계가 바뀌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줄줄이 그냥 쓰면은 더 헷갈리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번역이 아주 잘 됐구만. 그러니까 사실 영어 소설 원작도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굉장히 돌려서 은유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렵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긴 했거든요. 어쩌면은 닥터님이 보셨던 20년 전 그 판은 바로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굉장히 이 문장을 어렵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부러 어렵게 번역한 게 아닐까라는 말로 안 되는 추측 한번 해봅니다. 마치 영화 해설이나 영화 평론을 쉽게 하면 평론가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꼬아서 말하는 그런 평론가들처럼. 그럼요. 원래 평론이라는 거는 명징하게 직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왜 누굴 저격하고 그래?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원작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딱 한 부분만 인용하자면 영화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인간 지성은 정말 말짱하다고. 하지만 영혼이 미쳐 있다고. 지성은 멀쩡하지만 영혼이 미쳐 있다. 이 원작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도 한 명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지성도 가고 영혼도 갔나? 지성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없으면 또 이렇게 까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존 말코비치 주연 영화로도 그게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아예 원작 그대로. 95년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범작이라고 기억합니다만. 그러면 일단 그 영화 나온 것만 해도 그러니까 코폴라 영화, 그다음에 헤어조크 영화, 그다음에 존 말코비치 주연의 그 영화, 그다음에 이제 만들려다가 오선에서까지 합치면은 이름 좀 난다는 사람들 한 번씩 다 탐을 냈던 그런 원작이로구만요. 이게 그래서 이제 76년인가 7년인가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79년에 첫 번째 개봉을 했었죠. 76년 3월 달에 첫 촬영에 들어가죠. 첫 촬영에서 끝난 건 언제쯤 끝났습니까? 끝난 게 한 2년 걸렸다고 그러던데? 78년 8월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니까
100회 촬영 축하해요 코폴리아 촛불 파티 한번 하고 200회 촬영 축하해요. 근데 그 200회를 뭐 계속 찍은 것도 아니고 태풍 오면 쉬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쉬고 크리스마스라고 쉬고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로렌스 피시번이 14살에 시작했는데 17살에 끝났다며. 그렇죠. 원래 그래서 로렌스 피시번 같은 경우 오디션을 볼 때 나 17살입니다라고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디션 합격했는데 막상 영화 촬영 끝나고 나니까 진짜 17살이 더 있었다라고 한 얘기가 있죠. 민증 까그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게 참 사람들 어설펐구만요. 제가 집에 있는 책을 보니까 총 238회 촬영이더라고요. 238회. 예전에 제난이라고 불렸던 조스의 2배. 회차가 말이죠. 100회를 넘어가게 되면 물론 한국 영화 규모가 큰 것들은 100회 넘어가는 게 꽤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100회차 넘어가면은 찍는 사람도 뭔지 모른다. 지난번에 제가 그 영화 스텝들 얘기하면서 스크립트 슈퍼바이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을 텐데 야 200회 238회 찍으려면은 스크립트 페이퍼만 그냥 거의 이만큼 쌓였겠네. 자 어쨌든 처음 이 영화를 보신 거는 다 두 분 다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보셨나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처음 봤던 기억 언제 어떤 장소에서 봤습니까? 부산에 있을 때 아마 국도극장인가에서 봤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이 88년이었거든요. 그때 봤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개봉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보러 갔었죠. 88년이면 닥두 청년 소년이 그 영화 유명한 영화 개봉한다는 걸 알고 병자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아마 88년, 90년 아마 그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청량리 오스카겠지 뭐. 오스카 아닐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종3이나 그 근처 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88년이면은 초등학생? 중학교 한 1학년? 중학생이었죠. 그럼 볼 수 있었겠네. 예. 저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게요. 79년도에 피카데리 극장을 가니까 다음 프로 아닌 프로 딱 붙여놓고 그 포스터가 그러니까는 오리지널 포스터였던 것 같아. 거기다 한글로 붓글씨로 지옥의 묵시록. 근데 포스터가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스타워즈 보고 얼마 뒤에 일이라 야 또 죽이는 영화 나오는 거야 해서 기다렸는데 개봉을 안 해. 그래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82년도에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아버님이 비디오를 갖고 있는 굉장히 선도적인. 그래서 친구가 이거 볼래?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때 왜 일본에서 방송하면 부산에서 떠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친구가 딱 넣었는데 코스염기는 일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일본말로 스고이 이러면서 뭐 고퍼라 감독고 막 해서 뭐야 그랬더니 수요 양화극장이라는 아마 개봉하고 몇 년 뒤니까 일본에서 방송을 했겠죠. 그걸 녹화한 테이프를 틀었다고. 근데 텔레비전으로 봤는데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꽂혀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나. 근데 아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보다 말고 그냥 튀었거든. 네, 못 보고. 동대문 심야다방. 그다음에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교수님 좀 보여주세요. 한 몇 번을 끊어서 봤는데 제가 풀로 본 거는 동대문 심야다방에 헌팅하러 그 헌팅이 아닙니다. 프로 헌팅. 뭐뭐 붙어 있나 근데 입구에다가 매직으로 오늘의 프로 예를 들어 무슨 다방 놓고 지옥의 무치로요? 무치로. 이건 무슨 영화일까? 일본 발음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 묵시록이라는 말을 듣고서 무치로라고 잘못 해석한 것 같아. 혹시 지옥의 묵시록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최초로 본 거는 83년쯤에 동대문 심야다방에서 프로젝션 TV로 봤던 기억이 있네요. 한 10번은 카피한 화질로. 각자 추억이 있으시구나. 리덕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뭐 성인이 됐으니까. 리덕스는 재개봉했을 때 뭐 이 영화 예전에 보신 분들은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영화에 대한 인상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한번 보고 나면은 잊을 수 없는 이미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이미지는 항상 갖고 있다가 리덕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더 길게 개봉한다는 거죠. 이거는 꼭 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극장 가서 봤죠. 그럼 병자님한테 이 지옥의 묵시록 시리즈는 아니고 지옥의 묵시록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의 포인트 내지는 관람 포인트는 뭡니까? 어떤 점이 미치게 만들었다. 베트남전 배경으로?
영화의 내용이나 그런 거 보면은 전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말 이런 지옥이 또 있을 수 싶을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화면이 주는 스펙타클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모순이죠. 예, 그 모순점. 내 몸에서 그런 상반된 감정들이 용서dom치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닥터니 코폴라가 이건 반전 영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예. 그 지금 저 병재님 관점에 덧붙여가지고 과연 이 영화를 반전 영화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런 거거든요. 반전 영화는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의 비참함이라든가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깨닫고 전쟁을 비난해야 되는데, 가령 이 영화의 발키리 장면을 보면은 거꾸로 피가 끓는단 말이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옥의 묵시록은 아주 간단하게 광기의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기의 시다. 지옥을 배경으로 광기에 가득 차서 만들어낸 시인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고 플롯이 뚜렷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시가 하나의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운율을 매겨서 해주듯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가는 영화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의 직관에 바로 작용하는 영화. 직관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직관은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거든요. 반전의 메시지를 잡아채면 굉장한 반전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문명 비판에 관한 관점을 잡아채면 엄청난 문명 비판에 관한 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스펙타클에 꽂히게 된다면 전쟁에 관한 숭배, 예, 동경, 초월적인 흥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군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하는 짓은 아주 극악해요. 그렇죠. 근데 헬리콥터 씬은 보면은 이상하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이 들어. 뭐 아드레날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우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런 짓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관객 입장에서는 참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설명이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계속 그런 상반되는 감정들이 용수dom치면서 내 속에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사실 웬만한 일반적인 보통 영화에서 느껴볼 수 없는 감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군요, 병자님. 병자님이 빨간머리 들기 전에 봤을 때와 빨간머리 든 다음에 봤을 때 차이를 구체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물론 몇몇 장면이 불편하긴 했지만 베트남인들을 마구 대하는 장면이,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그 자체로 흥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조금 알고 나서 이거 참 나쁜 짓이로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마 리덕스를 더 좋아하는 이유도 그걸 거예요. 그 나쁜 면을 더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엄청난 전쟁 스펙타클 영화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뭐 얘기라든지 피너콜 관련 에피소드 그런 게 추가되면서 이 영화의 어두운 면이 너무 확실하게 확 드러나는데,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장면들은 영화적인 관점을 생각하면 너무 직설적이죠. 너무 직설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적 흥분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 메시지가 라는 면이 이제 그 빨간물이 든 저에게는 예, 명확하게 꽂혔던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닥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반쯤에 가면 베트남 전선 최후 격전지가 나오죠. 불꽃이 일고 여기 조명들 잔뜩 켜 있고 도롱 브릿지. 거기서 랜스가 그 배경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셰프가 그러죠. 너 미쳤냐? 사실은 약 있던 거 그거 먹었거든. 한 대 빨고.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상반된 거죠. 그게 말이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바그다드 CNN 특파원 중에서 그 아버지 부시 때 그 이라크 전쟁 개시할 때 끝까지 바그다드에 남아가지고 중계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머리 좀 벗어진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어쨌든 미국 기자들이 다 철수하고 난 이후에도 혼자 바그다드에 남아가지고 미국이 폭격을 시작하니까 그걸 CNN 라이브로 중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like fireworks. 그러니까 바그다드 시내에 미군에서 쏜 포탄들이 떨어지고 불꽃이 펑펑 터지는데 불꽃놀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한테는 끔찍한 폭력이지만 그걸 이제 구경하는 사람한테는, 그 리포트하는 기자한테는 불꽃놀이 같이 보이는, 딱 그거 연결이 되네.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울 수도 또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영화라는 게 참 사실은 아이러니해. 절대 스펙타클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되는데 또 훌륭한 스펙타클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특히 이 영화에는 어떤 아이러니들이 꽤 많이 드러나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 폭격을 하면서 발키리에 비행을 트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발키리가 뭡니까? 죽은 전사들을 그렇죠. 발할라로 안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발할라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요정 같은 존재들이죠. 천사들. 그런데 수호신이죠 어떻게 보면. 발할라라는 공간은 전사들의 천국이면서 낮 동안은 무조건 전쟁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전쟁터인 거죠. 병자님 게임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장면을 오마주해 가지고 써먹는 게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나오던데. 그 장면을 오마주로 한 게임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전쟁을 다룬 게임들 보면은 네이팜이 퐁퐁퐁 터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헬기가 막 미친 듯이 선회하는 그런 장면들 참조 안 한 게임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가장 유명한 그 아포칼립스 나우의 장면 중에서 게임에서 사용된 가장 유명한 장면은 그 다리에서 있던 그 참호 내부 장면입니다. 그 다리 내부 참호에서 그 어두운 참호에서 총 쏘다가 그 막 총을 쏘다가 저기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그 왠지 뭐 약한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눈빛에 흑인 병사가 한 방에 탕 쏴서 유탄 맞추는 발사기로. 장면, 유탄 발사에 탕 쏴가지고 맞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미지에 선명하게 남아 있을 텐데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그 팍장팩 브루드워에 보면은 초반에 나오는 시네마틱 장면이 있거든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는 영상. 게임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장면과 한번 두 개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정서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게임, 영화, 드라마 등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군요. 이게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생각났어요. 전쟁의 비참함과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한편으로는 전쟁 스펙타클로 사람 흥분시킨다는 이 모순 감안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생각은 진정한 반전 영화는 뭘까? 예를 들어 플래툰? 찰리 모픽? 저는 철십자 훈장이죠. 철십자 훈장. 병자님은 어떤? 저는 신 레드라인입니다. 신 레드라인. 저는 당연히 영광의 길을. 어쨌든 전쟁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영화가 한편으로는 전쟁의 흥분을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거는 인간의 모순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슈팅 게임 실제로 또 이 자기가 총 맞으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슈팅 게임 열심히 하고 GTA 같은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나 병자님도 GTA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해봤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지나가는 차를 납작해서 사람을 때린다 이러진 않잖아.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을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면서라도 폭력 욕구를 풀어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 들고 뭐 그런 혼란이 있어요. 이게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주의한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제 코폴라 감독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 1, 2편의 대성공으로 그 전에 패튼 각본을 쓰고 디멘시아 설티너를 감독 데뷔하고 대부 얘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또 긴 얘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1, 2편으로 돈도 꽤 벌었는데 지옥의 무치로를 하겠다고 갔더니 투자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내 돈으로 찍어. 간섭받고 할 바야. 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코폴라 다른 작품에 비하면 어때요, 작두님은? 다른 작품에 비하면 사실 비하기가 좀 그렇지. 이게 결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왜냐면 또 나는 이게 코폴라가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가장 지력이나 체력이 좋을 때 만든 영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나쁜 표현이 아니라 코폴라가 가장 광겨울일 때 찍은 작품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가 아직은 3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 찍는 와중에 코폴라의 아내인 그 엘레노어 코폴라 그렇게 기록을 남겼죠. 코폴라가 점차 커츠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영화를 보면은 영화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자만심에 차도 들어갔던 걸로 보여요. 아 예술적 예, 자만심에 차가지고 나는 이 정도나 되는 위대한 감독이니까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 대부 1, 2편 다 성공시켰겠다. 그렇죠. 예. 그런 자만심에 갇혀 들어갔는데 촬영 계속 늘어지고 상황은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돈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끝에 가서는 악에 맞춰가지고 내가 XX 이거 무슨 일 있어도 만들고 말겠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광기로 만들어진 작품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굉장히 스펙타클한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완전히 그 비판적이고 그런 것들이 감독 스스로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영화 안에 뒤엉켜 있는 게 아닐까. 자기 돈 들어가면 누구라도 미칠걸요. 닥도님. 예. 이게 원래 처음에는 코폴라가 자기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애초에 찍을 감독은 조지 루카스였죠. 맞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300만 불 정도면 16mm 필름을 가지고 진짜 베트남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겠다. 한 6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점점 미뤄지다 보니까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찍으러 가고 코폴라는 그럼 내가 찍지. 더군다나 그때는 베트남전이 진행 중일 때였는데 미친놈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조지 루카스도 빨갱이였다. 아니 사실 USC 졸업하고 THX 1138이나 초기에 그 영화들에 담긴 세계 그 조지 루카스의 세계관은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 영화 첫 시나리오, 존 밀리어스가 쓴 첫 시나리오는 거의 람보하고 유사한 작품이었답니다. 그냥 람보 2. 다 때려잡고. 네.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도 커치하고 한편 먹고 베트남 군대와 그렇지.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원래 존 밀리어스 시나리오는 윌라드 대령이 커치에 동조하면서 자기를 구하러 온 헬기를 향해 기총을 갈기고 그러니까 미군을 향해 싸우고 베트남을 향해 싸우는 그런 결말이었는데 그걸 이제 바꾼 거죠. 시나리오도 막 없이 찍었구만. 중간에 막 수정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존 밀리어스가 얘 훌륭한 작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록을 보면 영화 시사회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집 문짝을 때려서 그 구멍을 냈답니다. 왜냐하면 존 밀리어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쓴 시나리오대로 하나도 안 찍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코난으로 데뷔하고 나서는 마음대로 찍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그 아메리칸 조에 트러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조지 루카스, 존 밀리어스, 편집한 월터 마치, 뭐 코폴라, 그 패거리들이 얼마나 어울려 다니면서 야 우리 영화 멋진 작품 만들어 보자고 스튜디오에 간섭 없이 그러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는 못된 짓 뭐 범죄 이런 건 아니고 약 빨고 거기 많이 나왔는데 존 밀리어스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배반 때린 거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코폴라가 배반 때린 거지. 코폴라에 제가 빙의 대해서 생각을 해본 말이죠. UCLA 영화학교 나와서 나는 촉망받는 영화 청년으로 그 그룹에서 제일 잘 나갔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지 루카스가 코폴라 형에서 쫓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패튼 작가로 상 받고 데뷔작 찍고 고생하면서 대부 1, 2편 찍고 대성공 거뒀으니 코폴라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못 찍으면 얼마나 못 찍으리. 이러한 손을 댔는데 원작이 사실은 그 마귀 소굴이구만. 그 원작에 손대는 사람은 다 망하게 하는. 영화 찍으면서 찍는 와중에 한 절반쯤 찍었을 때 1,500만 불이 들어갔었고 거기에 추가로 2,500만 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4천만 불 정도 들어갔어요. 거의 3,800만 불인가? 그 당시에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서 계산을 해봤답니다. 못 찍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코폴라가 죽으면 이 코폴라가 죽으면이라고 생각한 게 코폴라 생명보험을 자기가 담보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폴라가 죽으면 우리가 100만 불 순수익이 남아. 그 계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아마 이 영화도 들어가면서 이제 컴플레이션 본드라든가 여러 가지 한급 장치를 만들어 놨을 텐데 감독이 찍다가 죽으면은 일단 원작 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때가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천국의 문 전인가요, 후인가요? 바로 직전이었고 디어 헌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서 디어 헌터를 제1묵시록이라고 비아냥거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디헌터가 성공을 하고 그래 다음 작품 천국의 문을 하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때는 이제 결국 파산을 하고 야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그 월남전 영화로 2개를 베트남전 영화로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 또 갔구만요. 한 방에 훅. 그러니까 원작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이런 운명은 예견되어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하긴 그래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원작에서 표현하고 있는 커츠 대령 같은 인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벨기에 그 당시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작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의 콩고는 벨기에의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2세의 사적인 영토였던 거예요. 개인 영토. 예, 개인 영토. 일종의 개인 영토고 이 레오폴드 2세는 그 개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럽 쪽에는 굉장히 그 젠틀한 계몽군주로서 이미지가 너무 알려져 있었어요. 이 콩고를 지배할 때도 내가 이렇게 우리 더 이상 노예무역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시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 저 아프리카 흑인들 잘 살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에게 기금을 모아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진 기술 알려주셔가지고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든 자기 사적인 영토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 고모를 채취하면서 원주민들이 고모를 할당량 채취하지 못하면은 막 손발을 자르고 그곳에 있던 관리들의 실적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냐면은 그렇게 손을 자른 개수를 가지고 실적을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관리들은 자기가 손을 얼마나 많이 자랐느냐가 자기 실적이니까 일부러 막 손 자르고 다니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조선 사람들 귀 잘라가는 그렇죠. 코 잘라가는 그런 식이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었고 그렇게 완벽한 계몽군주로서의 얼굴과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런 행태를 했던 그런 모습이 완벽하게 있다. 공존했던 그런 인물을 다룬 얘기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원작을 영화하는 과정에서도 영화가 딱 그렇게 나왔네. 영화도 그렇게 나온 거고 감독도 그렇게 됐고 감독도 그렇게 됐고 영화사도 오죽하면은 저 감독이 죽어야 우리가 이익을 볼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딱두님. 예. 레오폴드 지배 기간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지배하는 동안 콩고 인구의 절반이 학살을 당합니다. 결국에 이제 식민주의의 모순인데요. 항상 식민주의자들은 우리가 너네 나라를 좋게 만들었지 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식민주의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게 식민주의 본질. 그게 바로 이제 이번에 리덕스에도 있고 파이널컷에 남아있는 프랑스 농장주의 대사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 얘기를 해봅시다. 원본, 리덕스, 파이널컷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원본의 극장판의 상영 시간은 몇 분이었죠? 3시간이 안 됐죠? 극장판이 2시간 27분인가 그럴 겁니다. 2시간 27분. 리덕스는 몇 분입니까? 리덕스가 3시간 20 몇 분 정도 됩니다.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더 늘어났네. 그럼 극장 버전과 리덕스의 차이점 뭐가 들어갔나요? 리덕스에는? 리덕스에는 아주 단순하게는 킬고어 대령의 서핑보드. 그렇지. 그거 탈취 장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원래는 극장판에서 네이팜 인더 모닝 그러고 그냥 딱 끝나요. 네. 근데 서핑보드 훔쳐가고 도망가는 장면이 추가됐어. 개그 장면인데. 웃겨요. 웃겨. 그 장면이 들어갔고 그리고 플레이보이 걸들. 그 플레이보이 걸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는 장면. 다시 만나서 기름하고 이 성매매를 바꾸는 그 시퀀스가 들어갔고 중반에 프랑스인이 등장하는 장면. 거기가 그게 제일 길죠? 네, 25분 이상 될 겁니다. 25분 이상. 다 합치면 거의 한 50분이 넘고 1시간 가까이 되는. 그렇죠. 프랑스 식민 장면이 그대로 있는 반면에 중간중간 쓸데없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감독이 커트를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좀 리듬을 좀 살렸죠. 예. 그러나 크리스님이 알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사실이 있죠. 리덕스에서는 식사가 끝나고 혼자 남은 프랑스 여인과 윌라드 대령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까지 있는데 파이널 컷에서는 직전에 커트를 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게다가 파이널 컷에서는 그 플레이보이 걸들 같이 자는 장면. 그러니까 섹스 장면이죠. 요게 그렇구나. 삭제가 됐고 파이널 그 컷은 플레이걸들을 제외해가지고
기름 주고 성매매하는 장면이 통으로 다 날아갔어요.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파이널 컷은 크리스님 접근 금지 버전이네요. 뭐 분노하는 버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극장판하고 리덕스 파이널 컷 요게 다른 지점이 극장판에는 26분 지점에 수상 스키 장면이 나오거든요. 랜스가 막 타고 다니면서. 리덕스와 파이널 컷은 프랑스인을 만난 이유로 뺐습니다. 아, 그러면 심리선이 달라져요. 예. 그 프랑스인을 만나기 전에 초반에 나오면은 그때 아마 흘러나오는 그 윌라드 대의 나레이션이 그냥 저 선장 빼놓고는 대부분 애들이다. 전쟁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놀다 온 애들이고 서프보트 타다 온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다라는 나레이션에 스키 장면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 뒤로 옮기게 되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제가 유일하게 극장판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딱 그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 플레이보이 사진을 배에 붙이면서 넌 첫 경험이 지금 처음이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로렌스 피시먼한테 하는 얘기죠. 예. 수상 스키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사람들 감정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극장판 버전은 저렇게 전쟁터에서 수상 스키를 타는 행동이 아직 전쟁 무서운지 모르는 철없는 아이의 진짜로 이제 참혹한 상황을 겪기 전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리덕스하고 파이널 컷에서는 온갖 거지 같고 참혹하고 인간의 어떤 만행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수상 스키를 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두 가지를 비치겠죠. 살짝 도는 걸로 비치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쟁을 하나의 그냥 레저로 즐기는 어떤 그런 멍청한 시임 상태로 여기거나 뭐 그렇게 여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상 스키 장면에 이어서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광기가 영화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편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저도 이제 봤는데 그 리덕스에 있던 바니걸들의 그 성매매 시퀀스가 이제 사라지면서 뭐 깔끔해졌다면 깔끔해졌고 이따가 이제 프랑스 농장주는 제가 병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리덕스는 너무 길긴 길어. 나야 뭐 워낙 여러 번 본 사람이니까 극장에서 리덕스 봤어도 좋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감성으로는 그 기름 한 도람이라 그래야 그럴 뻔했나? 두 드럼입니다, 정확히는. 기름 두 드럼에 성매매를 한다라는 게 요즘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감독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래서 잘 드러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저는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볼 때는 그냥 슬펐어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그렇죠. 저는 프랑스인 부분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성매매 부분을 살렸으면 하는 게 성매매 중간에 큰 상자가 넘어지면서 시체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먼저.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도 섹스가 이어지는 그 미친 듯한 광기. 그러니까. 이게 영화 내용하고도 굉장히 잘 부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병사들은 주변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성욕이 더 강하게 솟아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밖에 없고 저 여성들은 단지 그냥 위문 공연하러 왔을 뿐인데 전쟁터 한복판에 버려져 가지고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거. 특히 그 미스 에이프릴인가? 어쨌든 그 여성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파이널 컷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그 부분이 잘렸습니다. 아마 자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3명 중에 한 명하고 코폴라 감독이 영화 촬영 내내 붙어 있었거든요. 천기누설을 또 코폴라가 그분이신가 그러면? 요번에 그 감독님이신가? 우리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어쨌든 코폴라 형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제 병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컷에서도 식민주의자들의 장면은 그대로 남겨놨어요. 예. 그 설교하는 것도 많이 남겨놨더만 보니까. 많이 남겨놨죠. 어떤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는 윌라드가 왜 당신네들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베트남에 남아있느냐? 왜 떠나지 않냐? 그러니까는 농장주가 막 일장 설교를 하잖아. 뭐 내용은 좀 긴데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하면은 야 우리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줬고
더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왜 나가? 우린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야. 그리고 우리 원주민들하고 관계도 좋아. 라고 하면서 여기 우리 땅이야. 예. 스스로를 갖다가 뭐가 된 거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있죠.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은 게 18세기인가요? 19세기 초인가요? 20세기 초인가요? 19세기인가요? 어쨌든 그때면 한 2, 3대가 살았을 시점이 맞긴 맞죠. 60년대면. 그렇죠. 예. 야, 갑자기 섬뜩하네. 우리나라가 해방이 더 늦게 됐으면 진짜 막 일본 놈들이 설악산이나 이런데. 그리고 사실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프랑스가 계속 그렇게 베트남을 식민지화해서 지배하고 있다가 베트남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는 패퇴해서 북에서 밀려나고 남쪽으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됐으면 프랑스는 완전히 물러나고 베트남 전체가 사실은 해방 베트남이란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해방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사실 미국이 개입하면서 남베트남을 미국이 식민지로 가져간 상태였거든요. 대신 너희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해방 베트남이라는 말씀을 저 병자님 조심해 쓰셨는데 저는 이 말로는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농장주가 그런 말 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그냥 민족 한마디로 난 그래서 그 대사를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코폴라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었나? 그게 이제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민족주의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 투쟁이었다였거든요. 네. 이 프랑스 농장주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아까 스탠리 형님께서도 그 소설 언급을 했지만 다른 책들 보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지주들 걔네들이 하는 말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아들한테 이제 나 이렇게 돌리고 싶은 말은 그럼 우리가 너네 가서 그렇게 해줄게. 역으로도 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 농장주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 저게 존 밀려스가 쓴 대사인지 코폴라가 쓴 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공산혁명을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외세 침략에 맞서서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다. 예. 나는 한편으로 굉장히 뜨끔한 게 좀 전까지 자기가 베트남 사람을 잘 살게 해줬다고 하는 농장주의에 비해서 나올 말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이 모순적으로 번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거는 작가가 감독이 작정하고 쓴 대사 같은데. 또 이게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논리가 충돌되게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시의 코폴라는 굉장히 빨갱이였던 걸로.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촬영을 딱 하고 나서 코폴라가 완전 빡이 쳐가지고 조명도 엉망이고 이거 세트도 엉망이고 연기도 엉망이라고 너희들 전부 다 이 장면 없는 거로 생각하라고 막 화를 막 버럭버럭. 그 장면은 이제 프랑스 배우들이 이제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이질적이긴 해요. 그래서 드러냈던 것 같아. 거기서 엘레노는 얘기를 하는 게 안 그래도 돈도 별로 없는데 다른 데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세트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미술을 너무 많이. 그 미술부가 너무 일을 열심히 했구나. 저도 종종 보면 말이죠.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미술을 잘했어?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한 1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서 관객이 한국 영화입니다. 제 영화는 아니에요. 야, 이 영화 미술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내 영화다 했는데 화가 났습니다. 아니 관객이 스토리하고 배우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영화 미술이 좋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미술을 돈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야.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작품에 나오는 그 프랑스인들, 프랑스인 지주잖아요. 지주죠. 거의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농장주. 예, 플랜테이션 농장주. 거기다가 문화적 취향이라는 면에서는 세계에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프랑스인. 콧대 높지 프랑스.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미술은 엄청나게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럼 미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잘하라며. 예. 잘하려고 했구만 왜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미술에 공을 들인 이유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옥의 묵시록을 촬영하는 동안 코폴라 감독은 진짜 망나니 독재자였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야
캐비어가 그럴듯한데? 라고 하면 무조건 공수를 해오는 것. 이 필리핀에서 코폴라는 정말 왕처럼 살았던 것. 그러니까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맨 끝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내가 시민케이를 다시 보니까 말이죠. 그거는 저기 윌리엄 허스트 얘기가 아니고 오선에서 자기 자신의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 지옥의 묵시록도 윌라드 대 커치 대령은 자기 자신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출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배우는 바로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연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론 브란도는 어땠어요? 여러 번 봤지만 신이죠. 그냥 이 인간은 분명히 준비도 안 하고 영화에 들어왔는데 대사도 안 외우고 왔다며. 네. 심지어 이 어둠의 심연 이걸 꼭 읽고 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안 와가지고 코폴라가 완전 빡치고 이랬는데 그냥 등장하면 존재감이. 저는 그래서 말론 브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말론 브란도를 보면서 한국의 어느 배우를 생각했습니다. 아, 그분이 말론 브란도가 되시겠구나. 한때는 풍채가 말론 브란도 급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이런 영화 기획하면은 꼭 그분이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그 대사로 말론 브란도의 풍채가 나오겠다. 풍모가 나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연출과 결국 연출이죠. 연출이 굉장히 잘 된 게 리덕스 부분에는 마론 브란도가 밝은 햇볕 아래에서 아이들과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생뚱맞거든요. 그런데 어둠 속에만 계속 있을 때 존재감이 엄청나게 강해지더라고요. 저도 기억나는 게 말이죠. 이제 그 전에 여러 번 영화를 봤지만은 사실 구린 걸로 보다가 명복장에서 처음 이걸 보는데 그 커치 대령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완전히 껌껌한 안부 속에서 싹 얼굴이 등장하잖아요. 반 정도. 막 등에 그냥 소름이 쫙쫙 돋더라고요. 뭐 그 장면에 대해서 사실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긴 하지요. 원래는 가리느라고. 예, 그러니까 워낙 말론 브란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코폴라 감독이 생각했던 그 비주얼이 아니라 너무 좀 이렇게 좀 올라서 그러니까 올라서 오시니까 코폴라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최대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앵글도 앵글을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조명이와 앵글을 그렇게 강하게 찍은 건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죠. 야, 한국 같았으면 갑옷을 입혔을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코폴라 감독의 그 분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물론 말론 브란도 배우의 연기가 워낙 좋았지만은 펑퍼짐한 실루엣이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옷도 까만 거 입히고. 그 펑퍼짐한 실루엣이 이렇게 딱 보일 때만 되면은 거기다 그 주변 상황하고 대비가 되니까 와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광기에 휩싸인 어떤 그 위대한 지도자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욕심에 의해서 살이 뒤룩뒤룩 찐 그냥 일반 평범한 독재자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볼 수도 부분은 있는데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말론 브란도의 클로즈업이 그걸 다 어느 정도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역시 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쉐이프 좀 만들어 갖고 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이 풀샷은 빼고 없어요. 풀샷은 빼고 클로즈업만 논해야 되는데 저는 말론 브란도가 죽으면서 그 호러 하면서 죽을 때 말이죠. 그리고 칼 맞기 직전에 보여주는 표정 있잖아요. 예. 무슨 생각으로 그 장면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공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뭔가 해탈한 느낌으로 칼을 맞는다 그럴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당시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가 지금 커치 대령을 죽이지만 사실 커치 대령은 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그 정도로 표정이 아주 해탈한 표정이었거든. 탁주는 어떠셨어요? 그 부분에서는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랬겠죠. 심지어 그냥 감독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테이크를 간 게 아니라 테이크 한 번 가고 마론 브란도하고 마틴 씬하고 같이 이거 어떠냐고 회의하고 또 테이크 가고 이렇게 수십 테이크를 가면서 만들어낸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장면이었고 이 호러 이 부분은 어차피 원작에도 나온지만 그 원작 대사 원작 번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읽었던 거는 무서워라 무서워였고 이번에 읽은 건 끔찍하다 끔찍해였는데 호러 번역에는 전 끔찍하다 끔찍해가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화관에서는 공포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전 그게 가장 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끔찍하다 끔찍해. 영화에서도 커츠 대령이 뭔가 책자를 하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가 일종의 커츠 대령이 이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진보로 내세울 것인가. 하여튼 이런 문명 개발에 관한 그런 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신과 같은 존재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개선해 나갈 방향과 지배적 입장,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기서 죽어야 될 입장, 이 모든 것들이 뭉텅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 뭐 워낙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는 세 명은 얘기해야 되겠네요. 로버트 듀발, 마론 브란도, 그다음에 이제 마틴 신도 얘기해 주셔야죠. 마틴 신. 그 전에 하비 케이텔이 찍다가 이제 잘렸잖아요. 뭐 나가신 분한테 얘기할 뭐 실례지만 하비 케이텔이 찍은 그 스틸샷 보니까 이상하더만. 이 영화는 마틴 신처럼 아주 선한 페이스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야지 영화가 됩니다. 왜냐 하비 케이틀은 그 택시 드라이버처럼 뭔가 좀 나쁜 짓 할 것 같은 하비 형님은 인상이 그러셔. 배우 박찬욱 감독이 그랬다면서요. 배우는 다 필요 없고 얼굴이 맞아야 된다.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영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 인생 영화 몇 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쭤볼게요. 닥두님은 그러면 극장판, 리덕스, 이번에 파이널 컷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전 역시 이 영화 전체는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서술이 붙는 리덕스라든지 이 파이널 컷은 별로라고 생각하고 설명이 좀 많다. 예. 전 여전히 극장판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극장판이. 형제님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는 버전입니까? 저는 제 경험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저도 영화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극장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편집돼 있고 적절히 숨기고 적절히 드러내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머리를 깨고 빨갱이가 된 시점에서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새롭게 느꼈다고 말씀드린 물이 든 다음에 보니까 그게 리덕스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덕스판을 제일 선호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설명이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특히. 그럴 수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전쟁 스펙타클로 봤다가 저도 머리가 조금 크면서 이게 아니구나. 특히 이걸 영화관에서 볼 때는 우리 시대의 동년배들의 바이블인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몇 년 지난 다음이었죠. 한 4, 5년 뒤였을 거예요. 영화관에서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영화로 만든 특히 베트남 전쟁이라는 저술도 내셨거든요. 그 이령희 선생님이. 그래서 야, 어떻게 그 양반이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쓴 얘기를 코폴라는 영화적으로 그대로 다 표현했네. 하지만 그건 한쪽에서 저의 양심이 얘기하는 거고 영화라서 THX를 보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재밌고 저는 어떤 버전을 제일 좋아하냔 말이죠. 세 개 다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세요. 아니 첫 번째 버전은 영화관에서 해서 좋고 특히 그 도어스의 디엔드 나올 때 지난번에 우리 단톡방에서도 어떤 쇼매님이 얘기하셨던가 저희 레퍼런스 체크 버전 지금도 오디오 들을 때마다 고음은 지옥의 묵시록으로 체크하고요. 저음은 타이타닉으로 체크합니다. 사운드 죽이고 화면 죽이고 리덕스는 이게 빠졌구나. 이런 의도였구나. 그래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그럼 코폴라 형님은 20몇 년이나 찍었던 영화 필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네. 200만 자를. 대단하시다. 자기 돈으로 찍은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한 자도 버리지 않은. 그러고 보니까 세 편 다 편집이 정말 깔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드러내면 조금이라도 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파이널 컷을 보면 몇 컷씩 드러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꽤 많은 부분에서 한 0. 몇 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냈는데 티가 안 납니다. 우리 영화 친구들은 말이죠. 다시 한번 시간 나시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편집에 관한 다큐멘터리 있다. 커팅 엣지, 아트 오브 에디팅.
거기 월터 머치가 하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편집이 월터 머치잖아요. 우리가 편집자의 기능을 가리켜서 이 편집자는 그냥 감독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독립된 창작자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독립된 창작자인가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만 월터 머치야말로 예술가죠. 예술가. 편집자야말로 영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진정 완성자라고 볼 수도 있는. 자 어쨌든 뭐 좀 이따 저희가 또 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별점이나 한번 줄까? 여기에 별점을 주라고요? 하긴 뭐 그 자체가 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닥두님은 극장판을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그리고 병자님은 리덕스를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세 개 다 좋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